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더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자, 한미연합훈련이 조만간 열리죠. 그런데 이게 연기된다, 아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미국의 병력 가운데요. 북한은 땡땡땡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군이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최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서 자, 이번 달에 연례적으로 열리던 한미연합훈련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네.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이거 연합훈련을 좀 조정하는 거를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단 연기될지 말지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지난 7월 28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분명히 한국의 이런 조치를 성의 있는 조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의 있는 조치로 얘기한 게 확성기 중단한 거, 전단 살포, 대북 방송, 이거 53년 만에 중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대북 정보 유입에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런 조치를 이재명 정부가 먼저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확성기를 그렇게 제거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일종의 불가역적으로 대북 정보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문제는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과연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할 것이냐. 네. 이것은 명백하게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노선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최소한 당분간은 한국과의 대화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평론가님, 그러면 일단 명확하게 이제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연기하겠다 말겠다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 이런 분위기면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8월 중순이 되면 일반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적과 아군으로 나눠서 이제 모의 공방전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을 진행하는데 일단 이런 대북 유화 제스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날씨적인 문제도 있어요. 워낙 지금 올해 여름이 더워서 야외 기동 훈련하는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더위가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사병도 걸릴 수 있고 또한 여러 훈련 중에 또 체온이 또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단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뒤를 미루는 방안이 좀 유력하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날씨 탓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앞에 이제 김여정이 답안을 냈는데요. 문구식 교수님, 거기에 이 연합훈련을 콕 집었어요. 그거는 이미 예상을 했을 거예요. 정부가 바뀌면은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완전히 담을 쌓고 이제 남우 국가다, 남조선도 아니다 했는데 사실 은근히 바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하던 그 패턴을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아마 현 정부도 대화를 원하거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축소 또는 시기 조정에 약간의 미세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걸 완전히 취소한다는 거는 좀 어불정설이고 그런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면 미국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걸핏하면 이거 한미연합훈련 돈 낭비다 이렇게 언급해왔습니다. I don't think they were necessary either,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But I think it's a total waste of money. And they did a modified version of them. John Bolton, would you say that's correct? It's a very much modified version. But I think it was unnecessary to do. 아니 이러면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트럼프는 이게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일부 혹시 연기를 하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좀 연합훈련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축소하는데 좀 빌미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방금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항상 세 가지 단어로 얘기했죠. 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용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축소 중단을 하겠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에서 지금 한미 동맹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주도의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작전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재래식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이 오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오지 않겠다. 그렇죠. 현재 연합훈련은 그 대규모 증원군, 특히 미 지상군, 육군을 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19,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합훈련 자체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큰데 만약에 한국이 먼저 이런 연합훈련을 뭐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지금같이 뭐 9월 달도 넘겨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연합훈련의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그 동력이 약해진 부분을 과연 무엇로 채워서 우리가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한미연합훈련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대현 평론가. 일단 이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우선 이제 지휘소 훈련을 합니다. 네. 근데 지휘소 훈련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시에 어떻게 싸울 거냐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가상 훈련. 예, 그래서 이제 적과 아군으로 나눠서 이제 일종의 정말 그 컴퓨터로 전쟁을 한번 치러보고 야외 기동 훈련은 말 그대로 밖에서 이 결과 시뮬레이션 전쟁 결과를 가지고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야외 기동 훈련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근데 그 핵심은 이제 CPX 지휘소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소 훈련에 좀 이제 비중이 크다라고 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팀 스프리트 훈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미군의 대표적인 훈련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팀 스프리트가 가장 큰 훈련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리포저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데 이제 과거 팀 스프리트 훈련 시절 모습인데 이때 되면 이제 많은 미국이나 이제 다른 데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들이 한국에 전개를 하고 또 이제 남북으로는 사실 이걸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동서로 나눠서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이제 미 공군의 전력이라든가 해군의 전력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제 북미 관계도 일부 개선이 되면서 사실 이제 팀 스프리트는 이제 없어졌고 그 뒤로도 이제 훈련의 규모는 축소됐지만 끊임없이 한미 연합 연습이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달에 열릴 을지 방패 훈련. 그런데 그럼 야외 기동 훈련 FTX,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제로 어떤 훈련들이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제 취재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한미 양국군의 전력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훈련 중에 뭐냐면 임진강 이런 데서 도하 훈련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미 해병대 병력들이 우리 해병대와 같이 저런 시가전 연습도 하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저렇게 그렇게 이제 모의 저렇게 시가전 환경을 만든 훈련장에서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사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기르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술적 레벨에서의 팀워크를 기르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이제 공포탄을 쏘지만 마일즈 장비라 그래서 이제 모의로 사람을 쏘는 이런 모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훈련에 어떻게 보면 성숙도를 높이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런 호흡을 맞춰봐야 실제 유사시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훈련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동원되는 병력 수나 규모는 어떻습니까? 나토 훈련 수준 같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단일 국가가 하는 훈련 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 을지 프리덤 실드에 동원되는 인원이 줄잡아 19,000명, 2만 명 정도 되는데 육군이 제일 많아요. 육군들이 이 실기동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해병대하고의 쌍용훈련. 이 쌍용훈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막 상륙작전하면서 입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조명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군훈련 같은 경우도 그 항공기가 40여 대 이상 동원돼 가지고 실제 훈련하는데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다가 다시 지금 이런 훈련들이 여단급, 연대급, 사단급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이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서는 다시 복원됐는데 이 문제, 훈련의 규모 문제, 그다음에 동원되는 병력 문제 이런 것도 아마 약간의 미세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김대엽 평론가님, 여기 연합훈련 가운데 아니 김정은 참수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전 계획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작계라고 부르는. 작계라 부르는. 그래서 이제 작계 5015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근데 이 작전 계획에 보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쏠 시도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참수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드론으로 북한을 핵 쏠 기미를 이제 탐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수단들을 검토하는데 지난번 이란을 공습했던 뭐 B2 폭격기라든가 그다음에 F-35 뭐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도 동원이 되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특수부대도 정말 침투하는 작전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 연합 연습 기간에 사실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연습들을 다 한 번씩 해봐요. 그래서 한미 양국군의 이제 특수전 전력이 호흡을 맞춰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특수부대, 뭐 델타 포스라든가 아니면 빈라덴을 사살했던 네이비실 6팀 이런 팀들도 들어와서 하고, 최근에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훈련도 한미 간에 지금 많이 하는 연합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유사시에 우리가 저렇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보여드렸습니다. 김대엽 평론가님, 그러면 아니 병력이 이렇게 동원이 되면 자산, 전략 자산들도 어마어마하게 오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전 계획에 따라서 각종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한 번씩은 다 와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안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B2나 B-52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이제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거는 이제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무인 공격기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 연합 연습에 다 이제 한 번씩 동원이 되고,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건 이제 B-52 전략 폭격기인데 요건 우리 군은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이 훈련 기간에 이제 한 번씩 와 봅니다. 왜냐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행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조종사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B-1B라는 이런 폭격기도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 기간에 이런 전략 자산도 전개하면서 우리 군과 여러 가지 이제 합을 맞춰보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한미 전략 자산들 때문인데, 그러면 그 중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력을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 전략 폭격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문 교수님? 6.25 때 이 능력보다 좀 떨어지지만 B-29가 동원이 돼가지고 평양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B-52, 조금 전에 말씀하신 B-52 정말 폭약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항공기고, 장거리 14,000km까지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 그다음에 B-1B. B-1B는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러면 괌에서 출기가 한 바퀴 빙 돌고 갔어요. 그럼 초긴장하는 B-1B. 여기는 B-52보다 항공기는 작은데 폭탄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다음 B-2 스텔스 폭격기, 이번에 이제 이란을 공격한 거. 쥐두새도 모르게 가서 이란을 폭격하고 왔잖아요. 벙커버스터. 벙커버스터. 이런 것은 정말 두렵죠. 그래서 여기서 B-50이나 B-2 같은 경우는 핵폭탄을 싣고 다니고, 그다음 B-1B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데 핵 전략 감축 요것 때문에 줄였어요. 이런 거 나타나면은 그야말로 초긴장하죠. 그래서 뭐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뭐 이 B-1B 같은 거 하면은 숨고 그런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폭격기가 나타나면 이거 상당히 심각하구나 느끼는 거죠. 아니, 숨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북한 김일성이 아니 전략 폭격기 출동 소식에 손을 떨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1993년 미국 하원 의원들과 그 하는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이 이 팀스피릿이라는 훈련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떨고 분노에 찬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뭐 이유는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대공망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방금 우리 문 교수님 얘기하신 그런 전투기들, 전폭기들이 들어갔을 때 그걸 탐지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는 거고,
제공권은 이미 김일성 시기부터 확실히 한미가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훈련이 우리가 북한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아까 나온 게 작전계획 501호인데 그게 작년에 5022로 바뀌었고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국을 먼저 전면적으로 침략을 했을 때 네. 우리가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북한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네. 이른바 피포위 의식이라 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포위당했다라는 것을 계속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그 공포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융단 폭격을 했었고 또 원산 폭격이라는 얘기가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원산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다라고 하지만 특히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AI로 저렇게 제작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일성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싫어하는 건 뭘까요? 두 번째 전력은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이건 또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은 2개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미츠급이 있고 이제 제럴드 포드급이 있는데 네. 전 세계 항공모함 가운데서 지금 이제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 대수가 가장 많아요. 뭐 최소 70대에서 많게는 이제 90대까지 각종 이제 전투기나 군용기를 운용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201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세 척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상에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남북 간의 비밀리에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북한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저렇게 항공모함을 보낸 거냐라는 얘기도 했었던 바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동해에 저렇게 미국의 항공모함이 뜨면 동해에 있는 북한군은 초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미국이 마음먹을 때 항공모함에 있는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제 전략 폭격기와 마찬가지로 네. 미국의 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있어서 북한은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김정은이 싫어하는 자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력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자, 이 스텔스 전투기는 아무래도 그 레이더에 안 잡히다 보니까 북한이 방공망 수준이 좀 노후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하고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는 ICBM까지 개발해가지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지만은 예.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방공망이에요. 방공망은 사실 경시한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레이더 시설이라든지 탐지 능력 이런 것들이 출중해야 되는데 지금 네. 북한의 방공망은 러시아 그 뭐 S-300 이 정도 가져다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레이더 시설 성능 같은 거 엄청 떨어진다고 해요. 그때 그래요? 항상 불안하죠. 근데 네. 이제 F-22 같은 건 랩탑은 이거는 뭐 그야말로 완탑이죠,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F-15K가 여태까지 전투에서 한 번도 공중에 진 적이 없다는데 이거 F-15K, F-15하고 해도 정말 F-15 조종사가 내가 언제 무엇한테 당했지? 네.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F-22는 안 잡혀요. 나는 안 잡히고 상대를 먼저 잡아서 공격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엄청 두려워하죠. F-22 같은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세 가지 이제 자산들을 살펴봤는데 김 대표님 짧게 여쭤보면 이게 어떻게 그런 훈련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훈련 연습 일정에 맞춰서 예. 사전에 이제 계획을 잡아놓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들이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되면 나타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네. 이렇게 역동적인 전력 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훈련에 갑자기 폭격기가 나타난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육해공 모두 아울러서 전략 자산들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 운용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예고 없이 나타나기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되는 미국의 병력 중 북한은 땡땡땡을 가장 두려워한다.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특수부대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한미연합 훈련이나 연습이 있으면
그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들이 한국에 와요. 물론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군의 그린베레라든가 미해군의 네이비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카운터파트인 해군의 뭐 UDT-실, 육군의 특전사, 네. 이 연합훈련하는 장면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보는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다 더해서 빈라덴을 암살했던 네이비실 6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델타포스 이런 부대들도 예. 이렇게 와서 훈련을 조용하게 하고 한 번씩 지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다 보니까 북한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왔죠.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독침 핵전쟁 연습을 또다시 강행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한 대응일까요? 아니 러시아, 벨라루스랑 3개국 합동훈련을 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 벨라루스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자파드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습 공격을 좀 숨기려는 모습이 있었고 자파드 2025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러시아와 북한은 합동훈련 이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선에서 계속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크게 의미가 부여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러시아와 그 북한 사이의 그런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그 병합성이라든지 연합성이 더 높아질지 이제 그게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되겠죠. 그런데 문 교수님, 아니 연합훈련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화낼 게 아닌 게 북한은 청와대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내부에서 훈련하잖아요. 북한이 우리하고 단절을 선언하면서 두 가지 잘못했어요. 하나는 전술핵을 만들어서 공격하겠다, 남한을 평정하겠다. 지금 저거요. 청와대를 이 모형 만들어 공격하겠다. 그럼 누가 더 위협적이에요?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인데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한테 비난을 하면은 이거 우리가 역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보니까 연합훈련 직후에 한미연합훈련 직후에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 탱크를 직접 몰고 나타난 거예요. 예, 저거요. 저도 저 사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북한으로서는 마땅히 이런 뭐 한미 양국군의 최첨단 무기에 이제 대응할 만한 카드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북한의 신형 탱크라고 당시에 이제 끌고 나왔었는데 요 사진 말고 이후에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몇 가지 사진들도 보여줬는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부품이 굉장히 좀 조약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야지에서 기동은 하지만 중요한 핵심 구성품들을 그 공장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사진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약한 수준이고 저렇게 몇 시간만 저렇게 운용했다가는 아마 이 전차가 고장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궁여지책이라는 모습이 좀 엿보이죠. 네. 자, 박원규 교수님. 어쨌든 이제 뭐 연기가 될지 말지 곧 결정이 되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곧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미 연합 훈련도 혹시 테이블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 훈련이 늘 비용이 드는 도발적인 것이라 매우 그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도발적으로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과의 뭔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한테 이 비용을 받아내려고 하는 비용을.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해왔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그 예상치 못한 상황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